팀의 윤서준, 유가연, 한가랑, 김민우, 유승민, 최시훈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무단횡단 교통사고 방지 알리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소개에서는 저희는 메이커 활동의 조제를 찾는 중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그중 가장 실용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생각한 아이디어가 무단횡단 방지 알리 시스템입니다. 무단횡단 방지 알리 시스템이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카메라가 인식하면 전광판으로 운전자에게 도로에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는 장치입니다. 자, 이 사진을 보시고 어떤 사항이 떠오르시나요? 이와 같이 사진에서 빨간 불빛에 지나가는 무단횡단자가 있습니다. 저희는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에서 보도자료 중 가장 많은 것 중에 3가지를 뽑아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그 다음 무단횡단 교통사고 통계표에서 2010년부터 현재까지 무단횡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8,0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는 사진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무단횡단 방지 책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시는 거는 사람처럼 보이시죠? 근데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인데 마네킹한테 교통경찰 옷을 복장을 입혀가지고 사람들이 무단횡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요. 저기 보이시는 거는 초등학교 앞에서 많이 보셨을 법한 옐로 카펫이라는 건데요. 저거는 보행자가 저기 안에 있으면은 운전자가 더 인식을 잘 할 수 있어서 노란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 설치 위치 및 방법에 따라 안전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고 밤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만든 거를 작동 원리를 여기 순서대로 나타낸 건데 저희가 만든 거는 시작을 시키면은 카메라에 사람을 감지하고요. 만약에 사람이 감지가 되면은 LED에 X 표시가 나타나요. 그리고 감지가 되지 않았으면은 LED에 동그라미 표시가 나타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서도를 바탕으로 여기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요. 코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원리로 작동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신호등과 허스키 렌즈 1차 모델링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것은 신호등을 모델링한 것인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피가 매우 크고 위치가 맞지 않아서 실행을 할 때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로는 허스키 렌즈인데 여기에서는 단자가 맞지 않아서 실행시키는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2차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2차 모델링을 하였을 때 여기 있는 것은 허스키 렌즈인데 이렇게 가운데를 뚫어버려서 설치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만들었고, 이렇게 신호등 할 때는 저기 위에 여기 있는 것을 저 가운데에 넣을 수 있게 만들어서 보안점을 강화하였습니다. 여기 있는 것은 저희가 이렇게 제작하면서 만든 활동 과정의 모습입니다. 이제 1차 창작물을 다 만들었고 이제 팀스팀과 같이 위 데이터 랩에서 저희가 만든 시스템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제 무단횡단 교통사고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인공지능 카메라를 사용한 연구에 대해 관심이 생겼고, 또한 이와 같은 프로젝트는 국제과제에서도 연구비를 받아 진행되었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책 연구 과제들도 저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여 국책 연구 과제들도 함께 살펴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리고 2차 창작물을 끝내고 나서 2차 피드백은 안양시청 스마트 시티 센터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금의 인사를 나누고 바로 발표를 진행하였고, 그 다음에 바로 피드백을 받은 후 마지막으로는 사진을 찍으면서 완료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무단횡단 방지 알림 시스템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신호등 위에 저희가 만든 무단횡단 방지 알림 시스템이 설치됩니다. 허스키 렌즈에 이제 차에서 보이는 허스키 렌즈에서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감지되면 마이크로비트에 X 표시가 뜨고,
아까 말했듯이 사람이 감지되지 않으면 O 표시가 뜹니다. 지금부터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여기 앞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계셔서 오라는 표시가 뜨는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사람이 안 보이면 이렇게 X 표시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감지했을 때는 자동차가 가면 안 된다라는 표시로 이렇게 X가 뜨고 아까와 같이 X가 뜨고 사람을 감지하지 않았을 때는 안전한 상황이므로 O 표시가 떠요. 저렇게. 지금 보이는 사진들은 특허 출연 준비 서류들인데요. 지금 특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정할 부분이 생겨서 수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계획은 첫 번째, 사람 인식 데이터를 인식률을 높이기입니다. 두 번째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여 제작하기이고, 세 번째, 기관에 연락하여 무단횡단 방지 알림 시스템 상용화하기 및 조언받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무단횡단 방지 알림 시스템 특허 출연하기입니다. 현재 수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무단횡단 방지 알림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처음에 좀 생각할 때 보통 이 무단횡단을 하면 횡단보도를 안 건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횡단보도에 설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있는데 네. 그게 좀 궁금해서 해요. 처음에 생각할 때 그냥 횡단보도에로만 무단횡단을 하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건가? 일단 저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횡단보도 아닌 데서도 무단횡단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까지는 저희가 진짜 막 방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키트는 못 만들 것 같고 그래도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저희 초록색 불일 때 차가 지나갈 때 네. 갑자기 그게 정답이 무단횡단에서 정답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바로 그 차가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달리고 있는데 바로 정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이렇게 보일 때는 약간 작게 보여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일단은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지 않고 직접 만들 때는 이렇게 LED 전광판에 달아서 이렇게 문구가 쉽게 보일 수 있도록 만들 예정입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저희는 메이커스쿨 팀의 윤서준, 홍석영, 송성재입니다. 지금부터 고독사 방지 알림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 있는 상황을 보시고 어떤 상황이 떠오르시나요? 여기 있는 사진은 현재 고령화로 노인분께서 고독사로 인해 쓸쓸히 사망한 사고를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나타낸 사진입니다. 이처럼 현재 고독사와 갇힘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인명피해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고요. 독거노인 통계표를 보시면 2000년대부터 2020년도까지 약 20% 정도 증가했고 1인 가구 비율 통계표를 보시면 1985년부터 2020년도까지 약 30%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갇힘 사고 통계표를 보시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대략 1000건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실용화된 기술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실용화된 기술은 스마트홈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술의 문제점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는 취약 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습니다. 제작 과정인데요. 저희는 첫 번째로 아두이노 헤로를 구성하였습니다. 저기 플로우 차트를 보시면 마지막 감지 이후 10초 동안 더 이상 다른 감지가 되지 않으면 고독사 한 것으로 간주하고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그리고 NFC 센서를 이용해서 긴급 카드도 만들었는데요. 그 카드를 NFC 센서에 갖다가 댄다면 똑같이 긴급 문자가 발송이 됩니다. 네, 제작 과정 두 번째로는 앱 인벤터로 블루투스 값 받는 것을 만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두이노와 PIR 케이스 모델링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가 제작 과정 사진입니다. 다음은 각 방향별 달려있는 센서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뒷면에는 조도 센서와 ESP32 CAM 센서가 달려있고 옆에 LED도 같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앞면에는 PIR 인체 감지 센서가 부착되어 있고 옆면에는 NFC 센서, 즉 NFC 카드를 감지하는 센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품 시연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렇게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센서가 잘 인식을 못하는데
사람이 인식되면 이렇게 초록 색깔 불이 뜨고 사람이 인식되지 않으면 이렇게 빨간 불이 뜨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카드를 사용하시면 이렇게 앞에 지금은 안 보이시겠지만 이따가 나올 텐데 문구가 뜨고 자동으로 비상문자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비상문자가 갈 때 여기 앞에 카메라를 달았거든요. 그래서 이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보호자와 119에 전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앞에 사람이나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된다는 LCD 디스플레이에 모션 OK라는 글씨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일정 시간 동안 움직이는 물체가 감지되지 않았을 경우 Emergency Situation이라는 글씨가 뜨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급 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LCD에 Using Card Help라는 글씨가 뜨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로 자동으로 보내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핸드폰으로 긴급 상황이라는 문자가 뜨고요. 실행 영상을 보여드리자면 사람이 있을 때에는 여기 파란 색깔 불이 뜨고 카드를 갖다 대면은 이렇게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의 미러 방향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자에 무게 센서를 설치하여 이 시스템과 연동을 통해 일정 시간 변자를 사용하지 않을 시 알람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해당 기술 각 지역 지자체, 119 센터와 보건소의 동사무소의 복지 담당과의 다이렉트로 연동되는 시스템도 제작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고독사 방지 알림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받을게요. 동작 감정 10초가 넘으면 연고가 된다고 했는데 떨어지고 있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10초라고 했는데 왜 10초라고 했는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시간상 10초 이상으로 하면은 좀 딜레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여기서 10초 이상으로 안 하고 코드상에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시간을 말씀해 주시면 그렇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대비하여서 여기서 코드에서 바꿀 수 있게 바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는 핸드폰으로 바로 변경을 가능하게 만들 예정이에요.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네. 아까 센서를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모션을 인지하는 센서가 있다고 해서 저걸 설치하는 위치가 예를 들어 선정이나 이런 벽 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NFC 카드를 찍어서 위급 상황인 걸 알릴 수도 있는 기능이 또 추가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책상 높이나 이제 사람 손이 닿을 수 있는 위치일 것 같은데 설치 위치를 어느 위치로 이제 혹시 염두에 두고 들어야 했는지.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이거를 설치할 위치를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화장실은 하루에 한 번씩 무조건 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화장실 문 앞에 설치를 할 예정이고 NFC 센서를 여기다 달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시간상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일단 여기다 달았고 추후에는 이렇게 각 사람들이 손이 많이 있는 곳에다가 달아서 바로 긴급문자가 갈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이거는 현재 특허 공고 되지 않고 이제 추후에 특허를 할 생각입니다. 또 궁금하신 분? 네. 생각을 해봤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할머니들이 이렇게 주무시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잠을 자게 될 경우에 아무것도 만지지 않고 잠을 자게 될 경우에 그거는 바로 한 2-3시간 자면은 그거는 바로 알람이 가게 돼버리잖아요. 그거에 약간 이거를 잘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화장실 제가 문 앞에 놓는다고 했잖아요. 화장실 문 앞에 들어갈 때 한 번 센서가 인식이 되고 나서 어쨌든 한 번은 문 앞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그 시간 설정을 그 시간 안에 안 나오면은 자동으로 문자가 가게 만들었고 화장실에서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인식이 한 번 더 되면 그때는 다시 루프로 돌려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 거로 봐야 되나요? 네, 갇힘 사고도 있고 일단 움직이지 않으면 자동으로 문자가 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려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아까 조도 센서가 있는 것 같은데 조도 센서 역할은 또 뭐 때문에 그런? 조도 센서는 지금 현재 제가 완성시키지는 못했는데 추후에 할 예정이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게 인체감지 센서가 동물에 의해서 잘못 인식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식률을 없애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면 무조건 불을 켜게 되잖아요.
불이 켰을 때와 안 켰을 때의 그 값을 나타내서 불이 켜졌을 때만 이게 인식이 되도록 만들 예정이에요. 네. 공급할 때 말씀하신 대로 뭐 카드를 디스플레이지만 음성으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반영이 된다고 하면 네.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음성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현재 저희 기술에서는 음성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되지는 않지만 추후에 저희가 음성 인식 센서를 한번 달아서 해볼 예정입니다. 또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팀파크의 김수호, 강석영, 김민채, 한지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주제 재난에너지 키트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계기입니다. 최근 대한민국이 기후변화로 지진, 홍수, 가뭄 등 다양한 자연재해를 마주하며 여러 인명피해들과 기후난민들이 생겨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피해자들이 재난으로 인해 고립되어 구조받지 못하거나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해마다 지진의 발생 규모와 발생 빈도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 위 기사들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들도 기후변화로 인해 다양한 자연재해를 마주하며 수많은 인명피해가 생기고 기후난민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재난으로 인한 고립 상황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못하여 구조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생존에 필수적인 식수와 전기를 생산하는 재난에너지 키트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난에너지 키트의 구성품입니다. 재난에너지 키트의 구성 물품은 모터, 중심축, 태양광 패널, 컨트롤러, 연결선, 구급 상자, 라이프 스트로우, 보관함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프로젝트 진행 과정입니다. 1차 창작물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소형 발전기로 풍력 발전기와 태양광 발전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작 전 시뮬레이션을 위한 파일럿 모델이며 이후 조금씩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진행하였습니다. 2차 창작물은 부피 감소와 효율성을 위해 태양광 패널이 풍력 발전기의 날개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고 깨지지 않는 태양광 패널을 찾아 풍력 발전기의 중심축 패널에 맞게 모델링 후 3D 프린터로 출력하였습니다. 또한 오염된 물을 정화하는 라이프 스트로우를 수납할 수 있도록 풍력 발전기 축에 구멍을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두 분의 카이스트 교수님께 메일을 보내 직접 찾아가 발표하였습니다. 모터를 지지하고 고정하면서 보조 배터리와 구급 상자를 수납하는 기능까지 있는 받침대가 있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3차 창작물은 바람의 저항을 더 잘 받아 전기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태양광 패널을 사선으로 끼울 수 있는 사각 기둥 모양의 풍력 발전기 중심축을 새로 모델링하였습니다. 모터를 지지하고 보조 배터리 2개와 구급약품을 수납할 수 있는 모터 지지대를 추가로 모델링 후 출력하였습니다. 태양광 패널 충전량은 2시간 동안 스마트폰 5%를 충전할 수 있고 풍력 발전기는 1시간 30분 동안 스마트폰의 5%를 충전하여 구조 연락이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설명드릴 것은 저희가 제작한 거의 구성도입니다. 일단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저희가 태양광 패널을 연결한 구성도인데요. 저희가 병렬 구조와 직렬 구조로 둘 다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현재 지금도 직렬 구조를 선택하게 되었고 이제 오른쪽은 풍력 발전기의 구성도입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차별성입니다. 저희 프로젝트의 차별성은 기존 재난 에너지 키트들은 생존에 필요한 도구들과 약품들 위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난 에너지 키트는 구급 약품에 발전기가 추가로 구성됨으로써 기존의 키트들과 차별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에너지 키트보다 소비자에게 부담이 덜 되는 가격으로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특허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한 프로젝트에 대해 지금 특허를 출원 중인데 이 과정에서 태양광 패널과 풍력 발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허라는 것 자체가
원래 있던 기존의 제품과 차별성을 둬야 하는 문제로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그래도 지금 특허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그거 그러면은 이렇게 뭐 가방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시트로? 네. 저거는 펼쳐져 있는 거고. 네. 그러면 최소한에 대한 부피나 이런 무게 이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저희가 직접 가방에 넣는 것을 시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가방 하나에 다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더 있으실까요? 여기서 시연할 수 있는 건 아직까지 여기는 바람과 태양열이 전혀 없어서 이걸 처음에 아이들이 테스트할 때 저희 이제 센터 옥상에 가서 그 해가 지는 곳에 패널을 놓고 테스트를 하고 그 전력량을 추정을 했고 바람이 불 때도 이제 풍력으로 바꿔서 추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더 있으신가요? 네, 그럼 아니,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이 프로젝트는 나중에 멀리 갈 거기 때문에 해주셔야 돼요. 일단 저희는 발전량하고 이제 충전이 얼마나 걸리냐에 중점을 두고 저희도 태양광 패널을 접을 수 있도록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오히려 접게 되면 이제 패널에는 유연성이 높다는 소리고 그렇게 되면 그거를 지지해줄 지지대가 또 필요해지는데 그거보다는 등받이 쪽에 태양광 패널들을 겹겹이 넣을 수 있는 게 오히려 좋을 것 같아 저희가 이것저것 사보다가 결정을 이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태양광 패널판을 조종날개처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부피를 좀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요? 근데 아직 시중에 나온 태양광 패널이 그렇게까지 유연성이 있는 패널이 말 수 있을 정도로 유연성이 있는 패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두루마기처럼 패널을 말게 되면 아마 풍력 발전기의 바람개비 날개 역할을 평판하게 수행하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태양광이랑 풍력이랑 에너지를 같이 만약에 발산시켜서 저장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각각인가요? 저희는 각각입니다. 태양광 패널을 하나하나 일부 이렇게 전선에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선에 연결한 상태로는 돌릴 수가 없어서 네, 날씨에 따라 선택해서 네, 전기를 생산합니다. 네. 하루에 그 충전할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배터리는 얼마나 또 용량을 담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일단은 배터리 용량은 저희가 아직 여기 정해진 것은 보조 배터리 되는데 한 2000mAh 정도 되는 보조 배터리고요. 태양광 패널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00mAh 정도 충전이 되고 풍력 발전기 같은 경우에는 1시간에 130mAh 정도 됩니다. 이게 충전량이 적을 수는 있는데 핸드폰이 5% 이상 충전이 되면 긴급 신고나 이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로 봤을 때는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해도 사실 전화하는 게 중요하지 저희는 구조를 우선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정도 통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하는 거 이외에 다른 용도는 없나요? 충전이 재난 키트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전화가 없으면 어떻게 하죠? 저희는 일단 긴급 신고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일단 긴급 신고를 하려면 적어도 휴대폰이 있는 상황에서
상황에서 방전이 되는 상황에는 있어도 전화를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이라도 충전을 해서 친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이번 그때처럼 지진이 일어났을 때 집안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 정말 이 지진이 일어났을 때 공간이 너무 협소하잖아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공간이 경우에 무너지는처럼 사람들과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이렇게 등산 스틱처럼 이렇게 펴가지고 약간 공간 확보를 할 수 있는 스틱도 생각을 해봤고요. 나중에 추후에 이게 손으로 수동으로 돌릴 수 있는 것도 한번 계획 중에 있었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성이에요. 이게 직접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그 레벨의 이제 목표이냐, 그냥 허황되게 이제 저희가 질러놓고 목표이냐, 이게 차이가 있는데, 지금 뭐 스타링크나 다양한 인공위성이, 저궤도 인공위성이 지금 발전되고 있지만 실제로 저궤도에서 그 데이터를 GPS만 가지고 구조 신고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실적으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결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GPS 뭐 이렇게 그거 할 수 있어? 아닐 것 같은데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 오케이. 그럼 거기는 맞는 거. 예,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없으신가요? 네. 혹시 이거 지진 상황 같은 거 발생했을 때 그 키트가 내구성이 혹시나 약해가지고 망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구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내년에 같이 하셔서 더 내구성을 잘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녕하세요. 저희는 팀 스파이크의 황준석, 정한결, 강상입니다. 저희 주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튜브로도 핫한 주제죠. 건축용 3D 프린터입니다. 오늘 이게 바로 그 건축용 3D 프린터의 축소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 프린터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저희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선정 과정은요, 저희가 프로젝트 주제를 찾던 중에 건설용 3D 프린터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왼쪽에 표를 보시다시피 이제 건설 로봇 시장 규모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설용 3D 프린터는 기존의 건설 방법보다 더 빠르고 정교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건설용 3D 프린터 사용 사례를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그림은 3D 프린팅 기술로 24시간 만에 이제 1,200만 원 정도로 주택 하나를 24시간 만에 건설할 수 있고요. 여기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높이 9.4m, 현재 세계에서 가장 큰 3D 프린팅 구조물입니다. 프로젝트 미팅을 통해 주제를 정한 후 작업 과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우선 프린터 프레임 모델링, 프린터 프레임 부품 출력, 프린터 프레임 조립, 구동부 조립, 전선 연결비 선정기 등의 하드웨어가 있고요. 펌웨어 제작 및 업로드의 소프트웨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력 테스트, 실제 건축 구조물 출력의 실행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이제 노즐이라 불리는 부품입니다. 이 노즐을 저희가 3D 프린팅을 하고 출력을 약 5번 이상을 해서 겨우겨우 고생 끝에 뽑아낸 부품인데요. 이렇게 3D 프린팅을 하고 출력을 하는 기술을 저희 프로젝트의 주요 핵심 기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희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중에 파는 3D 프린터랑 다르게 그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일단 뼈대를 기초로 제작한 후에 그다음에 이 나머지 부품을 출력하여 조립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이 하단부를 보시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3D 프린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벨트로 해서 움직이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도 이 벨트 방식을 채택하여 하단부를 완성하고요. 그다음에 측면 Y축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품과 다르게 완전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이 부품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출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Y축 모터에 Y축 모터가 이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엔드 스탑과 연마봉이 지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장착하였고요. 그다음에는 저희가 1차 조립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거와 차이점은 일단 LCD를 여기 밑으로 놔서 좀 출력 높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이게 최종 조립 사진인데요. 똑같습니다. 저희 최종 조립 같은 경우에는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원래 처음 구상으로는 이 실린더를 밑에다 배치하여 올린다 이 방식으로 접근을 하였으나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 실린더를 위에다 배치해서 어떻게든 그 힘 하나하나를 그래도 어떻게든 좀 얻기 위해서 상단에다 장착을 하였고요. 출력 부분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노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플레이 같은 걸 빨리 굽기 위해 블로우팬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다음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은 제한이 없어요. 4.3인치, 7.7인치, 9인치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금 배치된 경우에는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4.3인치입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이 펌웨어 구성 및 연결인데요. 그 펌웨어 구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100일 동안 거의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저희가 거의 펌웨어 구성에 매진을 했는데요. 펌웨어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코딩과는 좀 멀리 있습니다. 그 인간의 뇌 구조의 그 뇌가 펌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활동을 해라 이게 바로 코딩이고요. 그다음에 펌웨어 연결을 해서 펌웨어 연결을 업로드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그리고 보드에다 업로드를 하겠죠. 보드에다 업로드를 해서 스크린을 기초적으로 띄우는 사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제 어떠한 기억자 제작물이 있을 텐데요. 저희가 이제 출력물을 고려 도토를 반죽하여서 직접 출력한 이제 모습입니다. 출력물 같은 경우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직각벽 말고도 원형벽으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3D 프린터를 구동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과 이론을 하면서 이제 해결 방안, 개선 방법을 좀 생각을 해와서 몇 개를 적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실린더의 크기에 의해 출력물의 양이 적음이었는데요. 원통으로 길고 좀 좁은 모양 때문에 훨씬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실린더의 용량을 늘리는 방법을 이제 생각을 해왔고요. 두 번째로는 도토보다 더 단단한 물질의 출력이 어려움이었습니다. 이는 모터의 파워를 높여서 출력 압력을 높이므로 이제 해결을 해보자라고 의견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출력물을 채우기가 어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실린더를 아무래도 수직으로 내리면서 작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압력 때문에 잘 내려가기가 어렵고 이제 많이 넣기가 어려웠는데 이는 실린더를 기울여서 채움으로써 압력은 빠져나가고 좀 더 많은 양을 넣고 쉽게 구용할 수 있게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선정리가 좀 아쉬웠다는 점인데요. 가장 간단한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전선 내부를 정리하는. 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말씀해주세요. 제품 만드는데 네.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아, 네. 그러니까 이 과정 오면서 좀 힘들었던 사례 하나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처음으로 이 실린더인데요. 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재료마다 좀 누르는 압력의 힘이 필요한 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착각 못해 이 처음에 이 작은 모터 있죠. 작은 모터를 달아서 해봤는데 헛돌아가지고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 큰 모터를 메인으로 해서 작은 모터를 서버로 이렇게 하는 방식을 생각해서 그게 가장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분야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 전기전자, 모터공학, 센서, 그리고 기계 설계, 인벤터, 다스트랑 여러 가지를 다 알아야 할 수 있는 종합적인 프로젝트 같은데 그것들에 대해서 이 시어너나 파이썬 이런 거 말고도 하나하나의 그 요소 기술에 대해서 다 공부하시면서 과제를 수행했는지 어디까지 좀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어디까지 좀 도움을 받았는지 이게 조금 궁금해요. 일단 그 코딩 그 소프트웨어 쪽으로 진입하자면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그 펌웨어 있죠.
이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직접 하나하나 개발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툴을 이용해서 하는 건데 이 펌웨어 같은 경우는 이름이 램램 펌웨어라고 거의 전 세계에서 좀 한 1% 정도 쓰는 펌웨어고 저희가 원래는 처음으로 좀 대중화된 그 마를린 펌웨어라고 거의 전 세계 3D 프린터 90% 정도가 사용하는 펌웨어거든요. 좀 제일 좋은 걸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매뉴얼이 있거든요. 매뉴얼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펌웨어 그 공식 사이트에 매뉴얼을 보면서 했고요. 그다음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프린터를 만지면서 뭐 이 부품이 이런 원리다 하면서 그 생각을 하면서 만들었던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팀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까지 5기까지 오면서 프로젝트를 만료한 게 딱 2번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이거 애들한테도 여름 때부터 야 시간이 지금 반년 일렀는데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 지금이라도 바꿔도 돼. 근데 끝까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시간 좀 더 줄게. 그때까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프레임만 맨날 조립하고 저 프레임도 다 중국에서 부품 수입해다가 아니면 어디서 원래 있는 프린터에서 떼다가 막 이렇게 조립하고 있더라고요. 업체도 많이 찾았어요. 뭐 뉴스에 나온 업체도 찾았는데 다 망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건축하는 프린터 회사들은 저희가 알기로는 없어요. 제가 정말 많이 서칭을 해봤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되게 이제 잘 아시는 거고 저희한테 안내해 주시면 저희 가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제 다 뉴스에 나왔는데도 망해서 없고 그래서 아이들이 뭐 참조할 만한 데가 없었어요. 아까 전에 뭐 프로그램 말씀하셨지만 이 친구는 거기서 뭐 매뉴얼 보고 하면 돼요. 매뉴얼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 원래 플레이라고 부르는데 저거를 누르기 위해서 압력이 되게 세더라고요. 저는 계속 테스트를 안 해봐서 얘들이 뭐 왜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막 그 노즐 굵기도 안 맞고 막 다 안 맞아요. 그래서 뭐 기어도 다시 설계해야 되고 항상 막 보면 뭐 설계해서 맨날 뽑고 있어요. 맨날 뽑고 있는데 테스트했는데 또 안 돼요 또 안 돼요 계속 이런 걸 하고 있길래 야 다른 거 할까? 그래서 끝까지 어제까지도 어제 밤 11시 넘어서까지 제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진짜 어떻게 보면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끝까지 노력을 했다는 거에 그리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에 그리고 아버님들 이런 거 개발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펌웨어나 프로그램이나 저는 하드웨어 다 연결하는 것조차 모터가 더 들어가면 보드도 달라져야 되고 포트도 달라져야 되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해결했다는 거 그리고 저 노즐이 이제 아이들이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팜포를 사다가 자기들이 20kg짜리를 화분으로 시켜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제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진짜 물을 몇 번 붓는지 계속 실험을 했어요. 실험 어떻게 해야 반죽의 두께가 얼마 그 점도가 어떻게 나오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 막 여러 개 테스트해놓고 또 고치는데 얼마나 걸리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까지 출력을 할 때 썼던 것들이 다 이제 다 써서 다시 하려고 했더니 애들이 숙성 기간이 3일이 필요한데요. 그거 왜 다 썼어? 그런 거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을 두고 출력을 하면 아 그래도 잘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집이 멀지만 맨날 와서 이렇게 반죽하고 막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까지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